우리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민호는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정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목까지 올라온 문신들이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서울 조직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고향 진주로 내려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가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민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우비 후드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칼이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그도 이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었죠. 10년 동안 조직 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향에 온 첫날 밤, 이런 아이를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었을까요? 어디서? 집에서요. 아저씨가 또 때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산을 아이 머리 위로 옮기며 함께 들어갔죠. 아이의 젖은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딸기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달콤한 냄새가 지금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길 안내할 수 있니? 네. 여기서 가까워요. 빨리 가야 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민호의 정장 소매를 잡더니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아이의 발걸음을 맞춰가며 따라갔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죠.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급하게 뛰어서인지 아니면 불안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폭을 맞췄습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조직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행동 중 하나였으니까요. 각자도생이 그들의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무서우면 도망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가 멈춰선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이 을씨년스러웠어요. 1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민호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목구멍이 메어오는 기분이었죠. 9살 아이가 어른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이 작은 아이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폭력을 봐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을까요? 괜찮다. 아저씨가 해결해 줄게. 민호는 아이의 젖은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어른이 정말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더욱 거세졌어요. 남자의 욕설과 여자의 비명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민호의 얼굴을 비췄죠.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10년간 조직에서 단련된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폭력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이가 그의 뒤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엄마를 도와주세요.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간절함이 민호의 마지막 망설임을 날려버렸습니다. 민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어요. 들어간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작은 손이 민호의 정장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안쪽에 참혹한 광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문 너머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두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다운 마음,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따뜻한 감정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밤, 민호는 진짜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안에서 들리던 소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쪽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소파는 뒤집혀 있었고 작은 식탁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뭔가를 던진 듯한 얼룩이 있었죠. 공기 중에는 술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잠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왼쪽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9년 전 기억 속의 그 얼굴이었어요. 조금 야위고 상처가 있긴 했지만 분명히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그 이름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향에 온 첫날 밤에 첫사랑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습니다. 피로 흐려진 눈동자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입 주변에 말라붙은 피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새끼 누구야? 거친 목소리와 함께 부엌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박성철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전형적인 주정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온몸의 혈관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어요. 목 뒤쪽 문신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간 조직에서 쌓인 폭력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소희를 생각하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폭력을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켰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때렸어요. 소희가 민호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실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계집애 가 누굴 데려온 거야? 그 순간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간 조직에서 다져진 압박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박성철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 내려놓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어요. 정중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민호의 삭발한 머리와 목의 문신들을 보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9년 전 지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그녀, 민호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요. 그런 그녀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만약 자신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연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게 당신이 상관할 일이야? 여기서 나가. 박성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이 집 남편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박성철을 무시하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이마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상태였죠. 지연아, 괜찮아? 병원에 가야겠어. 9년 만에 부르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에는 안도감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너네 무슨 사이야? 내 마누라한테 왜 반말이야? 박성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술에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소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재빠르게 움직여 박성철의 손목을 잡았어요. 조직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밴대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박성철의 손목을 비트는 순간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박성철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무력을 사용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다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진정하세요. 더 이상 폭력은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상처에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깨끗한 수건을 찾아 지혈을 했어요. 지연은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가방 어디 있니? 저기 소파 밑에 있어요. 민호는 지연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소희를 달래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민호가 소희를 안아주자 아이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 순간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밀감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지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민호는 소희의 손을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박성철은 경찰이 와서 데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민호는 소희와 함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연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으니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가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민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 걸까요? 9년 전에 떠나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보호자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지인입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아닙니다. 이마에 상처를 봉합했고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흔적을 보니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상처들이 여러 개 보이네요.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어요. 지연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연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고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뭔가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이었어요. 엄마 아파요? 소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미안함과 자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엄마는 괜찮아.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시선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진주에 온 거야? 지연의 질문에는 따뜻함보다는 경계심이 더 느껴졌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9년 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만난 지연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진주대학교 앞 작은 카페 향기로운에서였습니다.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며 그녀를 바라보던 그때가 그립더군요. 민호와 지연이 처음 사귀기 시작한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진주성에서의 첫 데이트, 남강에서 함께 본 해돋이, 그녀가 좋아했던 분식집에서의 저녁들이요. 지연은 항상 밝았어요. 민호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진주에서 살자. 여기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던 그녀의 웃는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삶이 바뀐 건 사귄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기가 끊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연과의 데이트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이 싫었어요. 그때 서울의 한 조직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였던 김영철이 연락을 해왔어요. 진주에서 썩을 거야? 서울로 올라와. 한 달에 너네 아버지 빚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벌게 해줄게.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지연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떠나기로 결정한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소 가던 남강변 카페에서 만나 일부 진실만 털어놨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서울로 가야겠어. 왜? 갑자기 왜? 사업을 시작해야 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민호는 끝까지 조직 일이라는 건 숨겼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잠깐만이야. 돈 벌면 다시 와서 결혼하자. 기다려줄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진주를 떠났습니다. 지연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KTX 진주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 후로 9년 동안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했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민호의 대답에 지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업? 그래, 잘 됐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변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지연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호가 소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몇 살이야? 9살이에요. 민호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9살이면 자신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태어났다는 뜻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언제 결혼한 거야? 소희가 5살 때. 그러니까 4년 전이지. 성철 씨라고 해.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왜? 궁금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 민호는 그녀의 적대감을 느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로. 하지만 지연이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금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연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쌓여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지연에게는 민호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소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민호가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과 분노를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에게 왜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털어놔야 할까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쉬어. 민호의 제안에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며칠만. 그 다음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소희가 두 어른의 차가운 기류를 느끼고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는 건데. 지연은 딸을 보며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민호를 향한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연과 소희는 민호의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것은 진주 시내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급하게 구한 임시 거처였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소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룸미러로 소희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원룸은 깔끔했지만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소파, 간단한 주방 시설이 전부였어요. 지연은 소희와 함께 침대를 사용하고 민호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며칠만 참아. 민호의 말에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소희만이 고마워요. 아저씨라고 밝게 인사했죠. 그날 밤 소희가 잠들기 전에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자꾸 아픈 이유가 뭐예요? 그 순진한 질문에 민호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자랐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지연은 민호가 소희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안했어요.
9년 만에 나타난 민호가 소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희야, 엄마 옆으로 와. 지연이 딸을 불러 자신 곁으로 끌어당겼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우유 한 잔이었어요. 소희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요리할 줄 아세요? 간단한 것만. 많이 부족하지? 소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요. 아침을 먹다가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혈액형이 같나 봐요. 혈액형? 어제 병원에서 엄마 검사할 때 들었는데 저랑 엄마는 A형이래요. 아저씨도 A형이시죠?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혈액형 알려주는 앱에서 봤어요. 얼굴로 알 수 있대요. 소희의 말에 민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혈액형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드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소희의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민호와 소희가 혈액형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호가 눈치채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소희야, 그런 앱은 정확하지 않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지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연의 상처 확인을 위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대기실에서 소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빠가 없는 게 이상한가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성철 아저씨는 진짜 아빠가 아니래요. 그때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DNA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친자 확인 검사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호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의심을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는 고민 끝에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소희가 사용한 컵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체로 제출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소희가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민호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소희는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9년 동안 모르고 지낸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9년 동안 자신의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변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잠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였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은 코, 어머니를 닮은 눈매, 아버지의 손가락 모양까지.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9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호는 지연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라고 따질 자격이 있을까요?
떠난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희에게 그리고 지연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연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연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희가 학교에 간 사이 둘만 남은 원룸에서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본 지연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얘기? 소희에 대해서.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봐. 지연이 그 종이를 받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희가 내 딸이야, 그렇지? 민호의 조용한 질문에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9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몰래 검사를 한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 계속 의심이 들었거든.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9년 전에 떠날 때 네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다면 뭐? 안 떠났을 거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웃기지 마. 너는 이미 결정했었잖아. 나보다 서울이 더 중요했으니까. 지연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9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혼자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밤을 울었는지 알아? 병원 가서 처음 심장 박동 소리 들을 때도 혼자였어.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배가 불러서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도 모두 혼자였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출산할 때도 혼자였어.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었다고. 신생아 때는 밤새 우는데 달래줄 사람도 없었어.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것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모두 혼자 감당했어. 지연이 주먹을 떨며 계속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높이 들어 올려주는데 우리 소희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빠 없다고 놀림당할 때도 있었다고. 돈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소희는 이웃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러면서도 항상 미안했어. 아이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의점 알바,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일이 없었어.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지. 그러다 성철 씨를 만났어. 소희를 예뻐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결혼했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희 때문에. 지연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 소희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 자기 친딸이 아니라고 차별했지. 술 마시면 소희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는 손을 들었어. 남의 자식 키워주는 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아느냐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 소희의 진짜 아빠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뭐? 미안하다고? DNA 검사까지 해가면서 확인하고. 지연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9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하겠다고? 나도 처음엔 연락하려고 했어.
임신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너는 이미 서울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떠난 남자한테 다시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소희가 갑자기 아빠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빠 없이도 괜찮다고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고마워,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지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어떤 이유로 떠났든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를 버린 거잖아. 지연아, 나도 몰랐다고. 알았다면 절대 안 떠났어.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인 줄 알았다면 소희를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찾았을 거야. 조직 일 같은 건 안 했을 거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에게 어떻게 말할 거야?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그 아이가 받을 충격 생각해봤어? 만약, 정말 만약에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증명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다시 떠나지 마. 한 번 더 배신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당분간은 지금처럼 도움을 주는 아저씨로 지내. 소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소희 앞에서 이 얘기하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지연과의 격한 대화가 끝난 후 원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아직 지연의 분노와 절망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소희는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이 급히 표정을 정리하며 딸을 맞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소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라는 것을요. 소희의 작은 손짓,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눈을 반짝이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동시에 9년 동안 놓친 시간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소희야, 숙제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수학이랑 국어요. 어려워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도와줄까? 수학은 좀 자신 있어.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민호는 소희 옆에 앉아서 숙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소희를 보며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7 곱하기 8은 56. 맞아. 정말 잘했어. 민호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아버지의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소희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였지만 세 사람이 함께 앉으니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소희의 질문에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지연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예전에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거든요. 아저씨도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랐어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있었어. 하지만 바빠서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지. 그럼 아저씨는 아빠와 어떤 추억이 있어요? 아빠와 함께 축구를 본 기억이 있어. 아주 어릴 때 한 번인데 정말 좋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희와도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 말에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저도 아저씨랑 축구 보고 싶어요. 지연은 민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야, 방에서 책 읽고 있어. 엄마가 설거지 할게. 소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연과 민호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야? 지연의 조용한 질문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와 함께하니까 느껴져.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지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지고 싶어.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9년 동안의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소희에게도 너에게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의 현실적인 질문에 민호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여기 진주에 완전히 정착할게. 서울에 남아있는 일들도 모두 정리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서 소희 교육비며 생활비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소희에게는 천천히 말하자. 갑자기 아빠라고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울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소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일 토요일인데 소희랑 놀이공원 가도 될까? 민호의 제안에 지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물론이지. 우리 셋이 함께 가자.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첫 번째 가족 나들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진주 근교의 작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아빠 같은 존재와 함께하는 나들이에 신이 났어요. 아저씨, 저거 타요. 범퍼카? 민호와 소희가 함께 범퍼카를 타는 모습을 지연이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놀이공원 입구 근처 주차장에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위험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진주 시내의 허름한 술집에서 박성철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그는 복수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민호, 그놈이 누군지 알아봤나?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조직 일했던 놈이더군요. 꽤 이름 있던 자식이었습니다. 박상철의 눈에 험한 빛이 스쳤어요. 그럼 약점이 있겠네. 내 여자와 딸을 뺏어간 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다.
놀이공원 나들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희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소희의 밝은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도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낮춰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진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과거를 숨기고 정당한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내일 면접 보러 가야겠어. 민호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만 화이팅! 저녁마다 민호는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아저씨,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아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아이는 이미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지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는 눈빛에서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소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소희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는 게 얼마만인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TV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습니다. 소희는 민호와 지연 사이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깔깔 웃었어요. 우와, 저 아빠 정말 멋있어요. 영화 속 아버지를 보며 소희가 감탄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자신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어느 날 민호가 일자리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조직 생활로 단련된 본능으로 그 시선을 감지했어요. 민호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 봤습니다. 역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호의 등 뒤로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원룸에 도착한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지연과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면접 어땠어? 지연의 질문에 민호가 억지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대. 소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가 와 계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야.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요. 새 아빠야?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친구분이래. 하지만 아빠 같아. 그 시각 박성철은 자신이 고용한 사립탐정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주 시내의 허름한 모텔 방에서였어요. 강민호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아이와 산책을 한답니다.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탐정의 말을 들은 박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여자와 내 딸을. 감히. 박성철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놈이 뭔데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박성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민호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위해 서울의 조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돈으로 정보를 사려고 했어요. 강민호? 그 자식 꽤 유명했지. 하지만 갑자기 손 털고 나가더라고. 조직원의 말에 박성철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약점은 없을까? 며칠이 지나도 감시받는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지연과 소희에게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 끝에 수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는 차였습니다. 지연도 민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가 자주 창밖을 내다보고 밤에 잠을 설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요즘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지연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말해야 할까요? 지연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내게 연락해. 그리고 소희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해줘. 민호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이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희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요즘 자주 밖을 봐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민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난 전화일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주차되어 있던 수상한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라는 것을요.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과 소희를 지켜야 한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다.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박성철은 진주 시내 허름한 모텔에서 3명의 조직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호의 사진과 일상을 찍은 감시 사진들이 널려 있었어요. 이제 충분히 파악됐어.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와. 패턴이 뻔해.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감시를 통해 민호의 일상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였어요. 형님, 이놈이 서울에서 꽤 큰 손이었다는데요. 조직원 중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의 과거 조직 활동에 대한 자료들이었어요. 10년간 서울 강남 일대를 주름잡던 놈이더군요. 갑자기 손 털고 내려온 거 보면 뭔가 큰일이 있었을 수도. 그래서 뭐, 그놈이 대단해서 내 여자랑 딸을 뺏어가도 된다는 거야? 박성철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놈이 아무리 잘나도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9년 동안 진주에서 쌓아온 인맥들이 있다고. 일단 경고부터 하자. 놈이 얼마나 무서워하나 보고. 박성철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 타이어 펑크 내고 집 앞에 협박 편지 놓고 서서히 압박해 나가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직접 나서는 거고. 조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면접을 보러 나가려고 하니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펑크 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칼로 찢어놓은 흔적이었어요. 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겨냥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택시 타고 가? 차는? 지연의 질문에 민호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 점검 맡겨뒀어. 괜찮아. 지연과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호는 문틈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짧은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남의 가족에게서 손 떼라. 마지막 경고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성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옛 조직원 김영철의 전화였어요. 민호야, 요즘 진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너 찾아다니던데?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박성철이란 놈이 돈 주고 네 정보 캐내려고 하던데. 조심해라. 민호는 전화를 끊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질투나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만약 지연과 소희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민호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어서 지연과 민호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가 저한테 말 걸었어요. 소희의 말에 민호와 지연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어떤 아저씨? 뭐라고 했는데? 지연이 급히 소희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담배 냄새 나는 아저씨였어요. 너희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어요.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철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소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사실 나는 서울에서 조직 일을 했어. 깨끗한 사업이 아니었어. 민호가 지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철 씨가 더 위험한 사람들과 손을 잡았구나. 당분간 소희 혼자 다니면 안 돼. 학교 등하교도 내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게. 민호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서로 가. 나는 성철이와 직접 만나서 마무리할게. 그 시각 박성철은 조직원들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으로는 민호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자. 여자와 아이를 잡으면 놈이 알아서 무릎 꿇을 거야. 박성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민호 가족의 일상을 더욱 촘촘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다니는 학교 앞, 지연이 장을 보러 가는 시장, 민호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 장소들까지 모든 동선이 파악되고 있었어요. 함정을 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호는 며칠째 계속되는 감시와 위협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또다시 수상한 차량이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성철과 직접 대결해야 한다고. 다음 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같이 감시하던 차량도 보이지 않았어요. 협박 전화나 편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라는 것을요. 박성철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표적은 바로 지연과 소희라는 것을.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위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도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민호가 소희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시장 갔다 올게.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지연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너무 늦지 마.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미 건물 앞에서 박성철의 조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호가 소희와 함께 학교로 향하는 길,
평소보다 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학교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아저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민호의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소희야, 오늘은 수업 끝나면 교실에서 기다려. 아저씨가 직접 데리러 올게. 민호가 당부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소희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호.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즉시 알았어요. 박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뭘 원하는데? 간단해. 내 여자와 딸에게서 손 떼라. 그럼 조용히 넘어가 줄게. 박성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 지연이와 소희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야. 민호의 단호한 거절에 박성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벌써 시작됐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그 시각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지연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호 씨 아세요? 지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뒤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나 지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호가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오후 2시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박성철이었어요. 네 여자 찾고 있지? 민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연이를 어떻게 했어? 아직 무사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뭘 원하는데? 민호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간단해. 너는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는 진주에 오지 마라. 그럼 여자는 무사히 돌려보내줄게. 소희는? 그 애는 원래 내 딸이야. 내가 키울 거고.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성철의 요구를 들어주면 지연과 소희를 영영 잃게 됩니다. 거부하면 지연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시간을 줄게. 오늘 저녁 6시까지. 그때까지 답을 안 하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희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소희가 밝게 뛰어왔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소희가 집에 도착해서 지연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 늦게 올 거야. 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소희를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서울의 김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철아,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김영철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사람이 납치됐어. 박성철이라는 놈이 했는데. 내가 사람 몇 명 보내줄까? 민호는 잠시 유혹에 빠졌습니다. 옛날처럼 조직의 힘을 빌려서 박성철을 제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박성철을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소희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소희를 맡겼어요. 몇 시간만 봐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민호는 박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 직접 얘기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혼자 와야 해. 박성철이 장소를 알려줬어요. 진주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저녁 5시 30분, 민호는 폐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슴에는 9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지연과 소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 민호는 마지막으로 소희를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꼭 엄마를 구해올게. 저녁 6시, 민호는 진주 외곽의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 앞에는 박성철의 차가 2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 조직에서 단련된 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둥에 묶여있는 지연이 보였습니다.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고 목 뒤 문신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연아, 왔구나. 강민호. 박성철이 조직원 3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9년 만에 나타나서 내 가족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나? 박성철이 쇠파이프로 바닥을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혼자 왔나? 참 용감하네. 조직원 중 하나가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어요.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조직원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10년간의 격투 경험이 몸에 밴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2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강목을, 다른 하나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강목을 든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는 칼을 강목으로 막아냈어요. 민호가 강목으로 2명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이제 박성철만 남았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이 모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역시 서울에서 이름 날리던 놈답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박성철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민호는 몸을 굽혀 피했어요. 박성철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쇠파이프가 민호의 어깨를 스쳤고 옷이 찢어졌어요. 민호도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주먹이 박성철의 명치를 가격했고 박성철이 비틀거렸어요. 박성철이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면 여자가 위험해. 박성철이 지연 쪽으로 달려가 칼을 목에 댔습니다. 지연이 공포에 떨며 민호야 하고 소리쳤어요. 민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지연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인질이 있으면 소용없어. 박성철이 승리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무릎 꿇어. 그럼 여자만큼은 살려줄게.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졌다. 민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 척했습니다. 박성철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어요. 그때 바닥에 있던 돌멩이 하나가 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을 집어 던졌어요. 돌멩이가 박성철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칼을 놓치는 순간
민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지연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후 박성철과 마지막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철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났어요. 민호의 마지막 주먹이 박성철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끝났어. 박성철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민호가 급히 지연의 끈을 풀어주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민호야. 무서웠어. 지연이 민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꽉 안으며 안전하다고 속삭였어요. 민호는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성철이는 치료받게 될 거야.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 치료 말이야. 민호가 쓰러진 박성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민호야, 괜찮아? 다쳤어? 지연이 민호의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어깨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폭력은 파괴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의 싸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어깨에는 간단한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희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한테 맡겨두긴 했지만 아이가 불안해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소희한테 뭐라고 할까? 지연의 질문에 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진실을 말하자.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민호의 미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자 이웃집 할머니 집 문이 열리며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늦을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걱정됐어요. 소희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소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연도 옆에 앉았어요. 소희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소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요? 설마 아저씨도 떠나는 건 아니죠?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이별을 경험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아니야, 소희야. 오히려 그 반대야. 민호가 소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아저씨가 소희의 진짜 아빠야. 소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말 제 아빠예요? 거짓말 아니죠? 응, 정말이야.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소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있어줘야 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도 진짜 아빠가 생긴 거예요?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평생 소희와 엄마를 지켜줄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소희가 민호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9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소희의 작은 목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사랑해, 소희야. 정말 정말 사랑해. 그날 밤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진주 시내의 깔끔한 빌라에서 민호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굽는 민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 일어났어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아빠라는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도시락 싸주세요. 소희가 방에서 뛰어나와 민호에게 안겼습니다. 지연도 나와서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희야, 아빠 바쁘신데 너무 귀찮게 하지 마. 괜찮아. 우리 딸 도시락 싸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걸. 민호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 현장 점검이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민호는 이제 진주의 한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지연이 민호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부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소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아졌고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릴 거야? 아빠랑 엄마랑 저랑. 우리 3명이 손잡고 있는 거요. 민호가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소희가 예뻐서 아빠도 잘생겨 보이는 거야. 소희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민호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지연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했던 카페 일이 그리웠거든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는 지연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가 지연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깜짝 방문이었어요. 민호야, 어떻게 왔어? 점심 먹으러 왔지.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민호가 메뉴를 보더니 웃었어요. 사장님이 가장 예쁜 곳에서 먹을게요.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민호를 쳤습니다. 그 시각 진주 시내의 중독치료센터에서 박성철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도박에 대한 욕구도 거의 사라졌고. 상담사의 말에 박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덕분입니다. 치료비도 대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박성철은 민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민호 씨, 그리고 지연 씨. 제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오후 3시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현장에서 일찍 나와서 데리러 왔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뭘로?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대요.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민호가 자랑스러워하며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고기를 굽고 지연은 반찬을 만들고 소희는 상을 차렸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공원. 아니면 바닷가.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둘 다 가면 되지. 시간은 많잖아. 민호가 지연과 소희를 번갈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소희가 잠든 후 민호와 지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 민호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매일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차를 놓쳤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소희에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9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와 결혼해 줄래? 바보야. 당연히 그래야지. 지연이 울면서 웃었어요. 민호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와, 엄마 아빠가 안고 있어. 소희가 방에서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잠이 깬 건지 아니면 몰래 듣고 있던 건지. 소희야,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 거 어때? 완전 좋아요.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희는 들러리 역할을 맡아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엄마가 제일 예뻐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소희가 말했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진주성에 올라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9년 전에 지연과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소희가 민호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주성 아래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민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